여러분들 이 사진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바로 그 조선시대 때 찍힌 사진인데 내시들의 그 신체 검사를 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내시들이 그 남성의 그런 거를 다시 가질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남겨져가지고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그때 당시에 재미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무서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해괴망측한 사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내시 어떻게 How to be 내시 이렇게 제목을 써놨는데 내시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발 과정에 들어섭니다. 거세를 했다고요? 모두 환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체 검사와 구두 시험을 통해 선발된 요즘 우리의 그 면접 보는 거랑 똑같죠. 신체 검사와 구두 시험을 통해 선발된 어린 이 예비 환관들은요, 평소 내시부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기본 소양을 쌓게 됩니다. 그러다가 물고문과 같은 인내력 테스트를 받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소리가 나오냐 생각을 하시겠죠. 이 물고문과 같은 인내력 테스트를 왜 받냐면요, 왕의 가족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밀을 지키는 그러한 제목이 될 수 있음을 테스트하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왕과 왕의 가족들을 모시게 되니까는 나중에 위급한 상황에서도 비밀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그런 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물고문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내시 우리가 쉽게 그거 두 짝만 떼면 아무나 될 줄 알았는데 혹독한 시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조선의 환관 테스트는요 중국에 비하면 그나마 양반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중국은요 이 환관 응시율이 3,000명 모집에 2만 명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여러분들이 대기업 응시하는 그런 경쟁률이랑 비슷해요. 떨어진 85%의 지원자들은 거세를 하고도 진짜 내가 내시로서 성공을 거두겠다, 그 입신양면의 그 생각을 가지고 거세를 했으나 85%의 지원자들은 환관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환관 응시를 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으면 자르지 않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겠죠. 참 이때 당시에 그 내시 되기도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선발 과정을 거쳐서 최종 합격을 기다리는 남은 어린 환관은 약 90명 정도로 추스려졌다고 합니다. 이 선발된 어린 환관들은요 이후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도 참 머리가 아픕니다. 학식이 없으면 왕을 잘 보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리학 공부를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거세만 하면 무조건 내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거세를 했어도 학문까지도 닦아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최종 면접 통과했어도 그 연락 기다리면서 또 계속 토익 책을 손에서 못 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참 너무나 슬프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요, 환관들에게서는 마늘을 먹어서는 안 된다 라는 금기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과 고위 대신들의 그 명령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입냄새를 막고자 함도 있었지만 마늘을 먹으면 양기를 돋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늘이 남자에게 좋다는 사실 요즘도 증명된 사실이죠. 이 내시들도, 이 환관들도 인턴부터 시작을 합니다. 조선시대 어린 환관으로 지내는 수습기간은 대략 10년 정도였다고 해요. 입궁에서 10년이 지나야 정식 환관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인턴에서 정직원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진짜 할 맛 안 나죠. 그리고 10년이란 그 인턴 기간이 끝나면요 다시 신체 검사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간혹 가짜 환관이 있거나 그 남성성이 다시 돌아올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때
수염이 있거나 거세하지 않은 게 발각된다면 바로 퇴출이었다고 해요. 10년 동안의 수련이 도로 아미타불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조선시대 내시들은요, 왕의 침실을 지키는 그 붙박이 환관만이 국내에서 생활을 했을 뿐 기본적으로 모두 출퇴근을 했다고 해요. 그 궁에서만 생활을 해야 했던 궁녀들과는 틀린 모습이죠. 출퇴근 직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내시 환관들은 월급을 받았다고 해요. 일단 그 말단 환관의 월급은요, 현재의 가치로 약 20만원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말단 궁녀와 비슷했지만요, 궁녀는 먹고 자고 입는 것을 궁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이 환관들의 생활이 결코 궁녀보다 나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해요. 하지만요, 가장 높은 위치인 그 상선이 될 경우에 월급은 현재 돈 70만원 정도였고요, 웬만한 고위관료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직장생활 하다가 더러운 꼴 보기 싫으면은 승진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승진을 하기 위해선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역시나 환관들도요, 권력을 잡고 높은 위치에 올라서기 위해 승진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 과목은 주로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의 사서와 같은 유교 경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내시들도 정말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승진을 하려면. 우리 여러분들도 뭐 대기업 들어갔다 이렇게 안심을 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밑에서 치고 올라오니까는 끝까지 영어 공부 계속하고 뭐 외국어 공부 계속하잖아요. 그거와 정말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시험을 통해 가지고요, 상중하로 점수를 매겼는데, 이때 좋은 점수를 받으면 그만큼 그 품계도 빠르게 올라갔지만, 시험 점수가 나쁘면 궁에서 퇴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것 자른 것도 억울하고 10년 동안 해가지고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환관을 내시를 했는데 시험에서 성적이 나쁘면 쫓겨나게 돼요.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승진 시험의 고충은 매한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 내시부의 최고 관직은요, 내시부의 최고 수장이자 왕의 수라상을 책임지는 상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이 영화 왕의 남자에서도요, 연산군이 자신의 주위에 늘 붙어 다니는 이 늙은 내시를 상선아 하고 부르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상선은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쥐기 이름이었던 겁니다. 저도 이게 상선아 이렇게 부르기에 그 내시의 이름이 상선인지 알았는데, 상선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내시부의 최고 책임자, 왕의 수라상을 책임지는 상선이라는 직책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왕이 먹는 음식은 왕의 안위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왕께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 검사를 하는 거죠. 수라를 책임지는 상선은 권례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선이 되면 환관의 최고 품계인 종이품을 받았는데요, 오늘날의 공무원으로 치면은 차관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쵸, 뚱이님 말씀대로 이 상선 위치에 올라간 내시를 역모를 꾸미는 사람이 살살 깨득여서 복을 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선이라는 위치가 정말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정말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군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고생 안하고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가는 직책들이 보이실 겁니다. 일명 우리가 꽃보직이라고 부르죠. 역시나 내시의 세계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상선보다 더 선망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전환관이라고 합니다. 이 대전환관은요, 왕의 명령을 승정원에 전하고 또 승정원에서 왕에게 전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이 대전환관을 통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수족으로서 왕의 입과 귀가 되는 곳이라 가장 빠른 정보통이면서 권력의
핵심에 있던 자리였던 거죠. 정말 꽃보직이죠. 왜냐면 보세요. 이 왕의 명령을 신하들과 이 전달하는 이 대전황관이 글자 하나만 틀리게 말해봐요. 어마무시한 일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그 중요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벼슬도 종사품에 불과했지만요, 조정 고위 관료들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고, 중요한 정보들을 빼내기 위해 암암리에 상당한 뇌물을 쥐어줬던 것이에요. 당시 이 환관들의 재력 수준이 어떠했을까 궁금하시죠? 내시들의 재력 수준이요. 이게 바로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의 영화 촬영소의 사극 세트라고 합니다. 본체, 안체, 사랑체, 별당, 문간체까지 화려한 형세를 자랑하는 이 실제 저택은요, 어느 고관이 살았던 곳이 아니라 18세기 한 환관이 소유하던 집이었다고 해요. 이게 아직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이 환관이 이 고래등 같은 귀화집에서 안위를 누렸던 겁니다. 근데 평민이나 천민들이 출세를 하고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길은 바로 이렇게 환관이 돼서 권력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구나 권력과 재산의 유무를 떠나서 세월 앞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선 환관들은요, 역시 그 요즘과 같은 정년 제도는 없었지만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으면은 곧 궐 밖으로 나와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보장, 연금이 나옵니다. 이 환관들이 퇴직을 하면요, 국가에선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30만원, 쌀 12말 정도의 노후연금과 여생을 보낼 집을 따로 마련까지도 해주었다고 해요. 노후보장은 나름 충분했던 거죠. 공무원 연금을 받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따지면. 자, 여러분들, 직장 내에서 연애가 가능할까요? 이 조선시대의 내시들은요, 권례에서 절대 연애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이 궁궐에서 같이 지낸 궁녀와 친구 감정을 넘어서 그 애정관계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종대왕님 때 젊은 환관이 궁녀와 사통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차명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중국의 환관들은요, 상당수가 궁녀와 정분을 나눴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내시와 궁녀들이 그렇고 그런 걸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목을 듣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그게 없는데 여자와 사통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과연 내시들은 성관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릴 때 거세를 한 경우에는요,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전이라 성기의 발육이 없어서 성관계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다 커서 거세를 하거나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고자는요, 성관계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조선 말기에는 내시들의 문란한 성생활로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내용까지도 있다고 해요. 내시 중에 이렇게 성기능이 되는 자가 있으면은 밤마다 궁녀들에게 불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인기가 많았던 남자가 되는 거였어요. 이 궁궐 내 연애는요, 엄격하게 처벌하는 데 반해 조선의 환관들에게는 결혼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때 환관들은요, 평민뿐만 아니라 사대부 가문의 규수들하고도 곧잘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그 라인과 큰 그림인데요, 이 환관이 늘 왕 곁에 있으니까는 이 환관과 우리 딸을 결혼시켜서 우리도 한번 권력에 한번 침투를 해보자, 그런 빅피처를 그린 높은 관리들이 많았던 거죠. 그 십상시의 모습인데, 손에 뭔가, 십상시 내시잖아요, 이 도구를 들고 있어요. 과연 환관들의 부부 생활은 어찌했을까요? 그 이상으로 밤을 즐기는 방법을 알지, 이렇게 우명한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요, 조선의 환관은요,
중국의 환관들과는 달리 거세할 때 그 고환만을 제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기는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성생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정상인에 비해 완전하지 못해서 발기력이 약하고 발기부전가 그런 현상이 잦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 남성 시청자분들 중에 이 발기력이 약하고 이렇게 발기부전 말씀드렸는데 뜨끔뜨끔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시고 반성하십시오. 우리 여러분들이 직장도 구했고 월급도 받고 이제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기를 낳아야겠죠. 이 내시들도 자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결혼을 하고 벼슬에 오르면요, 조선시대 대부분 환관들은요 대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시도 제삿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양자는요 문중에서 고자가 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처가나 다른 집안의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요 이 환관들의 족보인 양세계부에 올렸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양자가 되더라도요 그 아이의 본래 본관과 성씨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김씨라고 쳐봐요. 제가 김씨인데 내시입니다. 근데 이씨라는 남자의 아이를 제가 양자로 삼았어요. 이 아이가 제 성 김씨를 따르지 않고 본래 성인 이씨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재밌는 점이 환관들의 족보를 보면 성이 제각각 틀리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재미난 사실이고요. 거세를 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 분비가 거의 중단이 됩니다. 왜냐면 고환이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그 내분비 기관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거세를 해서 남성 호르몬이 없어지면 수염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근육량이 줄고 체지방은 많아지고 골 밀도가 떨어지게 돼요. 한마디로 그 여성적인 몸이 되는 거죠. 또한 성욕이 떨어지고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감퇴되거나 가슴이 나오고 감정 컨트롤이 어렵고 방향 감각까지도 상실된다고 합니다. 그게 싹둑하면은 좋은 점도 분명 있어요. 바로 거세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벽에 똥칠할 때까지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조선시대의 평균 수정을 따져보면요, 왕은 47살, 양반은 52세, 환관의 경우에 보통 70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당시 수명에 비하면은 정말 어마무지하게 오래 산 거예요. 이 조선시대 환관 기경헌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요 101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헌종 12년인 1670년도에 태어나서 숙종, 경종을 거쳐 영종 48년인 1771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이렇게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장수를 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역대 임금의 평균 수명은 47살이었어요. 근데 이 기경헌은 숙종, 경종, 영조를 이 3명의 임금을 모신 겁니다. 최고 직위가 종 2품까지 올라 부기 영화까지도 누렸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환관인 홍인보라는 사람도 영조 때 태어나서 정조, 순조를 거쳐 헌종 때 100살의 나이로 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지금 쓸데도 없는데 이렇게 자르시면은 요즘은 또 그 의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100세를 넘어서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오늘은 환관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들이 어떠한 고초를 겪었고 나중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내시가 되기가 힘들었던 것을 알려드리기 위했지만 바로 그때 당시에 남자의 그 중요한 것까지도 포기하면서 내시를 선택했던 그들의 모습과 요즘 우리가
취직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아까운 청춘을 모든 것에 쏘아붓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버리면서 내실을 선택했는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도 정말 좋은 결과가 취직이나 뭐든지 간에 좋은 결과가 있길 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재밌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